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민주당의 트럼프 탄핵 절차 분위기가 공화당 입장에서는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자신의 정치 라이벌을 뒷조사하라고 압박했다는 내부 고발이 알려지자마자 탄핵 여론이 약 50%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통령은 합법인 내부 고발을 매국이라고 말하고 매국자를 사형해야 된다는 암시까지 하면서 분노합니다. 탄핵 절차를 추진하는 민주당 하원 의장은 국가안보에 관한 내부 고발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악당과 같아진다고 비난합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이나 전망은 엇갈리지만 탄핵 정국은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쁘고 워렌 후보와 펜스 부통령에게 좋은 정치 지형을 펼쳐주는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 하원 의장이 쥐덫이 아닌 흰색 곰덫을 놨다는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주르기 정책은 날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강경화 외무장관이 북한 핵 한미 관계에 대해서 PBS 등과 한 인터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9월 안에 실무 협상을 하지 않고 미국을 얼르고 다그치는 작전을 이어갑니다. 일본이 핵을 가진 북한보다 중국을 일본의 더 큰 위협으로 규정했다고 미국에서도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사흘 동안의 UN 총회가 뉴욕에서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으로 갔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워싱턴으로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흘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28개국 지도자와 만났습니다. 사흘 동안 이 정도로 많은 그 지도자들과 만났다는 것은 뭐 서로 얼굴 보고 악수만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굉장한 그 업무 스케줄을 소화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그 탄핵,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뉴요커의 커버 스토리를 보면요. 저도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뉴요커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다음 주에 그 커버인데 올려놓은 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죠. 이 두 사람이 어떤 난간, maybe 난간 아래는 보이지 않지만 뭐 물이 흐르고 있는 어디인지 모르죠. 그 난간에서 두 사람이 엉클 샘을, 그 미국 정부를 그 아래로 떨어뜨리는 이런 그 모습입니다. 그게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피아와 같다. 지금 이 행정부가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루돌프 줄리아니 입에는 보니까 뭐 성냥개피인지 이쑤시개인지도 이렇게 꼽혀 있고요. 그 정도의 이 일을 그 우크라이나 의혹을 그렇게 그 비유를 하고 있고 물론 대통령과 대통령 지지층은 전혀 다른 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7월 24일이었습니다.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이제 그 대통령의 그 러시아 스캔들 그것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 그랬는데도 뭔가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대통령 탄핵과 전혀 상관없는 식으로 일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건 안 된다 하면서 2년 넘게 입을 다물고 있었던 로버트 멀러가 청문회에 출석해서 뭔가를 얘기해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 반전될 수도 있어 하는 기대를 민주당 측에서는 갖고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나와서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기대 예상에 훨씬 못 미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아무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7월 24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완전히 자유가 됐네. 로버트 멀러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와서 청문회에서 얘기했는데도 나를 그 기소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이유를 얘기를 했잖아 하면서 가뿐한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게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로버트 멀러라는 존중받았던 특별검사가 미처 가보지 못했던 그 곳까지를 내부 고발자라는 어떤 그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그 CIA의 요원이라고 하죠. 뭐 백악관에서 근무했었던 지금 CIA로 다시 돌아갔습니다만 그 사람이 미국을 로버트 멀러가 올려놓지 못했던 그 자리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 어제 보니까 9페이지를 방송 끝나고 이제 자세히 읽어봤는데 어제 많은 그 공화당의 그 정치인들은 기자들이 물어볼 때마다 이 내부 고발자의 고발 자체가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를 이용을 해서 그것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뭐 군사 지원한다는 것을 미룬다는 그러나 뭐 이미 그 미룬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있다. 앞으로도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하면서 내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와 법무장관과 잘 이렇게 접촉을 해서 이제 그 조 바이든이라는 지금 민주당에서 아직까지는 선두 주자인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뭐 뒷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해서 이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고 내부 고발자는 그 나라에 지원을 하면은 국민의 돈이잖아요.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원해서 하는 거지 우크라이나 좋으라고 자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더군다나 이 9페이지에 보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전화통화를 7월 25일에 하고는 싹 그 전화통화 내용을 다른 컴퓨터 시스템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보통 컴퓨터 시스템에 있을 땐 이것을 누구도 볼 수 있고 누구도 볼 수 있고 하는데 장관들도 보지 못하게 하고 백악관에서도 극히 소수만 뭐 사위 딸은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는 싹 다른 시스템에다가 옮겨서 국가 안보에 관한 거니까 이건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게 커버업. 은폐했다는 겁니다. 내부 고발자 얘기는.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뒤에 여론을 보면은 지금 민주당은 낸시 펠로시가 계산을 하고 그렇게 탄핵 절차에 들어가라고 하고 해도 안 하다가 딱 지금 시작을 해서 10월 초에 그 초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요. 굉장히 지금 빨리 되는 거죠. 팍스 TV의 션 해니티조차 어제 아침에 그 사람들과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really bad news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오늘 아침에는 300명의 전 국가안보 관계자들이 이건 아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지 하고 공동 그 사인을 한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는 공화당의 굉장히 나쁜 것은 물론 이틀 동안에 뭐 선거 자금이 그 780만 달러인가에 거의 800만 달러가 모였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틀 반짝 그 대통령 주변으로 모이는 거고 그 돈은 돈이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항상 투표잖아요. 지금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요. 모닝 컨설트와 폴리티코가 공동으로 한 것, NPR과 PBS 뉴스아워, 마리스트가 공동으로 한 것이 제일 높은 것은 49%까지 올라갔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내부 고발자의 발표가 나온 뒤에 10% 탄핵을 원한다 지지가 올라간 것도 있고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그만큼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내려가서요. 한 7포인트 정도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내려간 거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공화당의 주지사 2명도 이건 뭔가 정말 잘못됐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물론 주지사들이 상원의원도 아니고 하원의원도 아니니까 탄핵에 공식적으로 뭐 힘을 보탤 수는 없지만 상징적이죠. 버몬트와 매사추세츠의 주지사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그다지 지지하진 않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어제 들어보신 것처럼 오하이오의 마이크 터너 그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통령은 오케이라고 하지만 그 전화통화 내가 볼 땐 오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지금 개인 변호사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공화당에서도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교란 작전인지 내부 고발자가 어떻게 영웅이냐? 진짜 영웅은 나다. 다 이 끝나고 일하는 이제 결론 내리면은 내가 영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그 내부 고발자와 감찰관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고발을 했는데도 연방 그 법무부가
이거는 뭐 의회에 보고할 필요 없어 하고 직권 남용을 하면서 묵살을 2번이나 내부 고발자가 이건 범죄 행위다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법무부에서 묵살했다는 것은 연방 법무부가 너무 나갔다, 너무 막 간다, 악당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북한에 많이 썼던 이란이나 시리아의 러그라는 그런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이렇게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본적으로 훨씬 강해집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끝까지 이 정도로 강하게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뉴욕타임즈라든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 주변은 모든 것들이 다 정보가 새나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서 새나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력은 쌓고 있지만 그러나 그 대통령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이 이런 예민한 말을 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 언론에 주는 사람들은 적어도 대통령 지지자라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부 고발자에게 정보를 준 사람을 알고 싶다. 왜냐하면 내부 고발자가 직접 그 통화를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적어도 한 대여섯 명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대여섯 명을 통해서 들은 것이 정확한 정보다라는 것은 뭐 민주공화 다 지금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대통령은 내부 고발자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그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지 이미 백악관에서는 알고 있대요.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게 그 같은 내용을 고발하도록 준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고 싶다. 그리고 알아서 퍼니시먼트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과거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똑똑했을 때, 스마트했을 때 이 사람들은 마치 스파이와 같은데 그 스파이, 매국노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안다. 지금과는 다르게 처벌을 한다. 그게 사형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처형을 했었죠.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He or she, whoever the hell it is, sort of like almost a spy. I want to know who's the person that gave the whistleblower, who's the person that gave the whistleblower the 이게 잘 안 들리는 건 누군가가 이제 그 몰래 녹음을 한 거죠. 대통령이 얘기할 때, 사적인 대화를 할 때. The spies and treason. We used to handle it a little differently than we do now. 사람들이 웃죠. 왜 웃었냐면 지금과는 다르게 했다. 이 같은 그 스파이 맥노 같은 사람들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아주 중요하게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지금과 다르게 했다. 그게 이제 목매달아 처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하하하 하고 웃고 말고 이 대화에서 기자들을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쓰레기라고, scum이라고, 그러니까 trash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scum이라고 표현을 했고 조 바이든은 바위덩어리처럼 말도 못한다.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 법원에서 이것을 막아야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오늘 아침에 대단합니다. 뭐 변변치 않은 미디어라고 하면서 그 레임스트림 미디어의 그 부정직함하고 또 그 애담 쉬프가 어제 민주당의 하원 정보위원장이었잖아요. 리틀이 아니라 DDLE를 써서 리들 부패한 뭐 애담 쉬프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어퍼스트로피를 썼어야지 될 때에 하이픈을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 트위터에 굉장히 많이 문법과 단어가 틀려가면서 어떤 건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부주의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마구 그 화난 것을 쏟아내고 있는데 아직도 미국에서 그 탄핵은 그 나쁘다.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화당이고 뉴욕타임스 컬럼리스트인 데이빗 브룩스 씨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탄핵을 그 추진을 해서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론의 흐름이 바뀌면 또 상원 의원들이 탄핵을 더 많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 확실한 예는 1974년도 8월 12일에 뉴욕타임스를 어제 링크로 들어가서 다시 읽게 됐는데 그때의 그 리처드 닉슨 그 사임할 때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 리처드 닉슨 그 탄핵에 대해서 19%를 지지를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탄핵 지지 여론이 50%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닉슨이 이거 탄핵 당하겠구나 해서 탄핵 전에 사임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데이빗 브룩스 씨는 미국을 위해서 나쁘지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캠페인의 한가운데 있는데 뭐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민주당도 뭐 토론도 제대로 못하고 이슈도 앞으로 제대로 못 내놓고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의 게임에 놀아날 수가 있다. 트럼프가 이게 하원에서 되고 상원에서 안 되면 커봐라. 그 지금 뭐 마녀 사냥을 하는 게 아니냐 하고 공화당만 뭉치게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데이빗 브룩스 칼럼니스트가 하나 잘못 얘기한 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탄핵을 원치 않는다. 퀴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 37%만 탄핵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컬럼을 뭐 하루 전에 썼으니까 하루 사이에 이 여론이 49%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론 반영을 조금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에 비해서 빌 클린턴의 그 대변인이었던 조 로카하드가 예전에 그 젊었던 모습이 아니에요.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같은 그 뉴욕타임즈 칼럼에 나는 처음에 탄핵에 반대했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다. 지금 생각하니까 유권자가 투표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캠페인하는 과정에서 경제 파워로 미국이 갖고 있는 군 파워로 그 두 가지를 다 우크라이나에 준다고 하면서 정치적을 뒷조사해서 본인이 이기겠다는 전략이라는 게 그 내부 고발자의 고발이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이 외주를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이 시도가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그래서 그 탄핵을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죠. 이제 결론적으로는 좀 가봐야 아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바이든에게 나쁘고 트럼프에게 나쁘고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제일 웃고 있는 사람은 maybe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강경화 외무장관의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준비하면서 흥미있게 봤었던 그런 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공화당인 칼럼니스트 패기 누난의 칼럼과 그 칼럼과 칼럼에 실린 사진이 아니라 커리컬처 같은 것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을 라디오 방송국이니까 여러분께서는 듣고 계시지만 제가 지금 아주 그 재미있는 그 참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 이러한 그 현상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요. 흰 곰이에요. 곰은 곰인데 딱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릴 때는 항상 그 빨간색 타일을 질질 땅까지 끌게 그렇게 하잖아요. 곰이 그렇게 돼 있고 특히 곰의 그 큰 체구에서도 여러 가지 그 선으로 표정이나 그 곰의 감정을 읽을 수가 있고요. 또 손톱 발톱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쪽에는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 의원이 좀 핑크빛 나는 그런 그 진분홍색 보랏빛도 약간 나는 그런 옷을 입고 흰 큰 곰에 비하면 또 워낙에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 민주당 후보가 스키니한 사람이잖아요. 해서 작게 그러나 위축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흰 곰 덫을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펠로시는 계산이 끝난 듯하고 그 계산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조 바이든 후보는 여기서 탈출할 수가 없다.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도 덫에 걸리고 말았지만 하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바이든이 아들의 문제와 관련돼서 물론 어제도 우크라이나에서 그 바이든 그 부통령의 아들이 물론 뭐 에너지 부분에 그 경험도 없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에 이사가 돼서 한 달에 많을 땐 돈을 5만 달러씩이나 벌었는가. 이게 사실은 미국의 그 정치인 그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 부통령일 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뭔가 잘못됐었던 법적으로 위배된 부분은 없다고 어제도 다시 팩트 체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서 조 바이든은 확 살아날 수가 없다.
끝내 이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컬럼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지금 뭐 아이오와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인 지지도에서도 바이든과 동률을 이미 기록하기 시작한 엘리자베스 워렌이 떠오르는 사람인데 흰 곰이 막 으르렁거리고 막 소리를 내고 엘리자베스 워렌에게 발톱 손톱을 가지고 달겨드는데 엘리자베스 워렌이 위를 이렇게 흰 곰을 쳐다보면서 두려워하나? 으깨질까봐 완전히 으깨지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상상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가서 아니면 밀치고 이 흰곰의 신장을 확 쳐버리면 그러면 흰곰이 의성어를 또 지르면서 놀라서 주춤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패기 누난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컬럼리스트가 하면서 아마 분명 그때 엘리자베스 워렌은 본인은 거기까지는 상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Mr. President, 모두 당신을 두려워한다는 것, 당신이 하는 모든 행위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지만 난 당신이 그렇게 터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당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막 박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토론회에서의 그 모습을 패기 누난 컬럼리스트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난 당신을 아주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하고 부패하디 부패했고 무능했고 가짜 순교자로 봅니다. 온갖 가짜 행위와 말들로 자신의 지지자들조차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럴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 토론장에서 반박을 하는데 뭐 당신이야말로 경제를 망칠 자본주의를 파괴할 좌파 중에 좌파야. 그런데 거기서 딱 필름이 끊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아무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죠. 이 탄핵 정국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정치에 집착하는 진영 논리에 빠진 공화, 민주, 양당의 그룹에서 보면은 이렇다 저렇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득이 된다. 아니다. 이번엔 아니다. 라고 서로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진영 논리일 뿐이다. 이미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그때부터 이 나라는 분열됐고 지금도 계속 분열되고 있다. 모든 것은 여론에 달려 있다. 여론의 방향이 바뀐다면 지금까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테이프 나와도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더라도 에이 뭐 귀엽게 봐주면서요. 어떤 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대통령을 제대로 방어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조 바이든 뒤를 캐라고 했다고. 그 국가 안보와 연관되는 건데 국민 세금과 연관되는 건데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만 대통령이 그런 말 할 수 있지 뭐 외교적인 문제 말할 수 있지라고까지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그런 말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했을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했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했다고 하니까. 트랜스크립까지 뭐 물론 그 요약된 부분이지만 나왔으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 안보와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공화당이 가장 내세우는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여론에 달렸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여론이 이번에는 이제 청문회에 누가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부 고발자도 본인 나올 수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점점 그 분위기가 달라진다면 낸시가 굉장히 그 여론을 잘 계산을 하는 사람이고 늘 계산을 하는 사람이고 실용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상원 지금 뭐 공화당이 53표 67표를 받아야지 되기는 되지만 그런데 이미 상원에서 대통령에게 사인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이번 사건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모든 그 트랜스크립을 의회로 보내라. 상원 공화당 의원들도 전부 그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건 안 되지. 2016년 한 번이면 됐지. 러시아. 또 다른 나라를 우크라이나를 2020년 대선에 끌어들인다고 이건 공화당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화당 정치인들도 지금 본인들의 목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그래 하고 찬성을 해주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사라져도 뭐 서운해할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죠. 90% 그 공화당 지지자들 지금은 그거 가짜야. 좌파들이 지금 하고 나오는 거고 당파적으로 이제 서로 생각을 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완전히 무조건 우리 편을 지지해야지 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이 공화당의 지지자들도 국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이거 국가 안보에
주목을 하기 시작할 때면은 이건 이제 굉장히 어글리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기 누난이 본인이 어제 2명의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를 만났는데 한 사람은 정열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언제나 그냥 보드랍게 지지했는데 두 사람 다 상황이 그렇게 돼서 탄핵에 간다고 하더라도 마이크 펜스에게 나쁘지 않네? 이 정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소프트하게 말하는 흰 머리를 갖기도 하고 또 그 백인이기도 한 화이트 헤어를 가진 펜스가 있잖아 라고 그 정도까지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조 바이든은 아들 헌트 바이든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물론 20세기의 미국의 정치인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21세기에는 정치인이나 정치인 주변이 뭐 사기꾼도 있고 그로 인해서 커넥션 명성으로 인해서 부도 축적하고 하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가 그 주변의 가족들도 그 물러나고 나서 그 커넥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조 바이든은 이제 다시 그 힘차게 일어나기는 좀 힘들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그거 올드 뉴스고 다 정리된 거잖아. 아무런 문제 없다고라고 웃을 수 있지만 노. 이것이 다시 조 바이든의 키드니를 확 쳐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패기 누난의 컬럼이었고요. 강경화 장관의 PBS 인터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는 게 낫겠는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 매체가 이제 강경화 외무장관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엔에서 그 총회 때 그 대통령과 함께 왔었죠. 역시 그 한국의 장관이 영어가 잘 되니까 많은 매체와 인터뷰를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북한과의 관계, 특히 이제 북미 회담이요. 한국과 북한과의 회담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일본 문제인데 제가 그 여러 매체가 인터뷰를 했지만 PBS 그 뉴스아워에 어제 저녁에 PBS 보신 분이라면 보셨겠네요. 약 7분 정도 굉장히 제법 긴 내용의 인터뷰였었죠. 윌리엄 브랭햄 저널리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 피바디상도 받았고 에미상도 받은 사람입니다. 북한과의 긴장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그 질문인데 사실은 한국 분들이나 특히 그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PBS는 미국에서 가장 존중받기도 하고 그런 공영방송이고 미국 사람들 아니면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그 인터뷰이기 때문에요. 이 앵커가 얘기하기를 북미 정상회담 1차, 2차 있었고 판문점에서 잠깐 만나기는 많이 만났는데 내용이 없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입장은 어떤가 또 회담 뒤에도 북한이 여러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이제 윌리엄 브랭햄 저널리스트의 강경화 장관에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I'm joined by Foreign Minister Kong Kyung-hwa. She joins me from New York. Foreign Minister,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here. President Trump has continued to try to broker this grand deal with North Korea. They've had 3 meetings thus far, lots of pageantry. 그러면서 결국 질문 자체는 북한이 정말 핵 협상을 하기를 원키는 원하냐? 사인하기를 원하기는 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니까 강경화 장관이 최근에 여러 가지 실무 협상 9월 달에는 안 된다고 했고요. 그런데 실무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준비됐다고 하고 그런데 하노이 때 실패한 것이 오히려 더 이 다음 회담에는 좋은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But I think the silver lining to that was the two sides came out of it with a much better understanding on the expectations on the other side of the aisle, so that when the negotiations resume, there could be quick progress on all 3-4 tracks of the agreement that was reached in their first. 네, 왜 하노이 회담 때 실패를 거치면서 서로가 다 서로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도 더 잘 이해를 하게 됐고 그래서 다시 회담을 한다면 굉장히 빠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초안을 잡아놨던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저널리스트가
낙관적으로 낙관적인 지적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북한은 경제 제재를 먼저 없애야지 된다고 하고 미국은 반대 입장인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강경화 장관도 그게 사실은 키다, 열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관계 개선이라든가 실무팀의 접촉이라든가 비핵화로 가는 어느 정도의 과정은 시작이 됐는데 그게 바로 싱가포르에서 협정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냐 하면서 신뢰를 점점 더 회복해가는 그 과정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건데 도대체 비핵화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Is it your sense that there is a commonly understood definition of what denuclearization actually means? Because it seems like we've had multiple different iterations of what that means. 서로 Does it 다 mean that- 그 미닝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그 답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경화 외무장관은 개념과 목표는 분명한데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1993년도 남한과 북한 사이에 맺은 그 협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국제사회는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다. Korea, the goal of the concept of denuclearization is spelled out in a joint decla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denuclearization dating back to 1993. We've lived up to our part of that agreement. For the global community, it's clearly spelled out in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 question is how to get to that goal, how to reach that objective. 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고 팔로업 질문은 7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남북한의 비핵화 93년도 협정이 뭐냐 유엔 이런 그 추가 질문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좀 얘기를 해보자 하면서 한일 관계는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 날이면 날마다 고쳐지기는 할까라고 물어봅니다. Do you think that this rift can be healed? It seems like it's getting worse every day. 강경화 장관이 쭉 또 미국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역사, 징용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또 그 일본과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이웃이기도 했다고 외무장관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낙관적인 면이 있고 외무장관으로서 결국은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 솔직한 대화로 그런 말을 합니다. Trade restriction measures were for us Yes. clearly unacceptable. 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본인이 이제 일본의 새 총리와도 만났는데 사법부에서 징용 문제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굉장히 터프한 이슈고 관점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도 다른데 다만 강경화 장관이 여기서 강조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무역으로 보복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Trade restriction measures were for us Yes. clearly unacceptable and retaliatory, but we are committed to Foreign Minister, finding a I'm way so- through this very difficult situation through continued diplomatic engagement. Foreign Minister 그럼에도 Kong Kyung-hwa, thank you very, very much for being her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법을 찾겠다. 외무장관이니까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얘기를 했고요. 이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또 다시 그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이 담화 발표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9월 달에는 실무 협상이 안 되겠다 발표한 뒤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최근 미국에서 조미 순회 회담 문제가 화제에 오르고 있는 데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 합의된 그 문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앞으로의 순회 회담 전망은 밝지 못하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을 돌려보내고 미군 유고를 송환하는 등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미국은 공동성명 리행을 위하여 전혀 해놓은 것이 없으며 대조선 제재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조미 관계를 퇴보시켰다. 선포기 주장이 살아있고 이런 그 제재가 우리를 대화에 끌어낸 것으로 착각하는 견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나는 또 한 차례 조미 순회 회담이 열린다고 하여 과연 조미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겠는가 하는 회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조선 접근 방식을 지켜보는 과정에 그가 전임자들과는 다른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로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에 기대를 걸고 싶다. 나와 우리 외무성은 미국의 차후 동향을 주시할 것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그 실무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문제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달에 열리지 않고 지켜보고 뭐 또 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 모든 내용을 그 보도하고 있는데 김계관 그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제가 구태여 뭐 미국말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서 한국말로 전해드렸고요. 로이터 통신까지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그 매년 그 국방 백서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 디펜스 리뷰를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보다 중국이 일본에 더 위협이 된다. 그리고 중국, 북한, 러시아 순서로 위협 순서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락히드 마틴의 그 F-35 스텔스 전투기를 9대를 미국에서 사기 위해서 11억 달러 이제 국방 예산을 그 요청을 해놨고 그렇게 볼 때 그런데 중국이 국방 예산이 더 많아요. 이번 올해 7.5% 올려서 중국은 그 10억, 100억, 1000억 뭐 굉장히 많잖아요. 1170억 달러인가 이 정도 되고 일본보다 3배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왜 미국 언론도 물어보느냐. 왜냐하면 한일 관계가 무역 관계가 잘 풀리지 않으면 뭐 유럽이고 한국이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또 하나는 지소미아와 같은 이 국방 문제에 왜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해외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이 중국을 북한보다 더 위협에 나설 정도이잖아요. 뭐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 발사를 하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지소미아도 이제 안 되고 뭐 이런 그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의 군사 관계가 제대로 안 돼가고 하는 것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군사 관계를 밀접하게 지금까지 가지 않은 길까지 가면서 하고 있는데 한국과 그 일본과의 이런 지소미아 같은 것이 깨진 더 이상 그 진행되지 않는 이런 것에는 다른 나라도 일본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도 다 그 아시아의 그 안보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뭐 질문하고 이런 내용을 미국도 보도도 하고 하는 것이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국가의 정책은 그 여러 가지 방향을 보여주는데 2016년도에 미국이 받아들인 그 난민이 11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였었죠. 그런데 지난해에는 3만 명이었고 내년에는 18,000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이는 거죠. 한 뭐 10분의 1까지는 아니더라도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줄이는 건데 뭐 10분의 9를 떼내버리는 10분의 8 정도는 떼내버리는 건데 그것도 역시 미국의 정책을 보여줍니다. 종교적으로 학대받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이 종교적으로 학대받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고 얘기할 때 무슬림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될 테고 그리고는 이제 그 노던 트라이앵글이요. 그 센트럴 아메리카에서 아무리 싫어해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미국이랑 이웃의 나라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 조금 받고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난민의 숫자를 4번째 지금 줄인 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혀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니까 난민은 받지 않겠다라는 것도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항상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어린이, 여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피해자, 그 인신매매 피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비자 받는 거 허락을 많이 줄였다고 하고요. 해서 또 어떤 부분은 법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그것조차도 막는다고 일단은 그 행정부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뭐 어찌 보면 또다시 법원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고요.
오늘 아침 그 한국일보를 읽다가 어떤 오피니언란에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분이 쓰셨는데요. 나도 가수다가 고맙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가수다가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나도 가수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준비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가수다건 나도 가수다, 이건 사람은 다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번에 그 나도 가수다에서 그 잘하는 것에 대한 그 표현, 욕망의 그 표현이 완전 절정입니다. 여러분들 축제 때 꼭 와서 봐주세요. 그리고 사회도 정재윤, 이용돈 씨 두 사람이 사회 보는 건 너무 새롭지 않으세요? 저는 기대됩니다. 기대가 있는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또 한국일보의 그 퍼레이드도 펼쳐지고요. 행사장에서 뵙겠습니다.